이걸 다 깨끗하게 해놓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겠죠? 그런 일은 내가 살면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에어컨 뻑뻑거리는 소리가 나서 잠깐 조정하고, 보통 촬영을 제대로 할 때는 에어컨 소리 때문에 에어컨도 끄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네, 유튜브 조회수 올리는 법 뭐 이런 동영상이 갑자기 많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방송을 시작하니까 아마 그런 콘텐츠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안내를 해주는 것 같은데 되게 거슬리네요. 2년 전에 5,000원짜리 요만한 아이를 샀는데 저렇게 됐습니다. 사무실이 좀 먹도 못하는 것들의 농사가 잘 되는 편. 네. 첫 개인 방송에서 쓰고 읽는 이야기를 휴대폰을 켜놨더니 알람이 울리네. 집중 모드, 방해 금지 모드. 읽고 쓰는 이야기를 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은 뭐 어떤 읽고 쓰는 이야기를 할 것이냐, 책 소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당연히 했고, 그 너무너무 콘텐츠가 많지만 저는 여태까지 이제 해온 것들이 있고 앞으로 또 하고 싶은 작업들이 있어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2012년부터 그 원고료라는 거를 제대로 받아보기 시작했는데, 그 일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딱 1년 만에 2013년에 당시 경기도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고 있던 모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해보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회사에서 맡았던 그 해의 가장 큰 프로젝트는 생애사 쓰기였어요. 당시에는 이제 생애사 쓰기라는 단어도 그렇게 흔치 않아서 생애사 쓰기가 뭐야? 자서전 쓰는 거야? 뭐 그런 질문들도 많았고, 사실은 자서전 쓰는 것과 뭐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생애사라는 관점은 그냥 예전에 우리가 수필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의 자서전 쓰기하고는 약간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건 이제 그 생애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학문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하지 않겠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맡았던 일 중에 하나가 이 생애사 쓰기의 참가자들에게 강의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강의하고 그분들이 글을 잘 쓸 수 있게끔 독려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제 글쓰기라든가 뭔가 쓰기에 대한 강의를 했던 것은 그때 당시로부터 한 10년 전, 예. 제가 중국에서 학부를 다녔는데, 그때 한인촌에 한국 어린이들 대상으로 한 보습학원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 어디 가나 자녀들을 위해서 학원을 만드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어린이들과 되게 괜찮은 논술 교재로 책 읽고 글 쓰고 뭐 이런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 성인 대상으로 글쓰기를 지도하는 것은 그때가 이제 본격적으로는 처음이었죠. 한국구술사연구소라고 윤택림 교수님께서 하시는 강의도 듣고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해서 준비를 했어요. 처음에 저희가 맡았던 일은 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인이 살아온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적도록 독려하는 일이었는데, 글만 받으면 원래 끝나는 일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장애인 당사자와 그리고 장애인 가족들 정도 해서 한 28분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차를 거듭하면서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데, 모든 글쓰기 수업은 대부분 많이 줄어요. 처음에 신청하신 분에 비해서 만약에 한 50% 남았다 그러면 성공으로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활동가 글쓰기 수업을 하다 보니까 활동가들은 처음에 신청하신 분들이 100% 남는 경우도 봤고, 요즘은 80%, 90% 이상 이제 끝까지 완주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강좌가 짧으면 짧을수록 완주율이 높아지죠. 강좌가 길면 길수록 당연히 이탈률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이게 28명이면 너무 많은데, 사실 왜냐하면 일일이 글을 다 봐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까지 28명을 우리가 강사진 3명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줄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길게 했어요. 이론 수업을 6주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습을 하기로 했는데, 글쓰기 강좌에서 실습은 강사진이 필참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거기까지 책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강사비를 못 주니까 와서 글을 봐주세요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이제 사회생활 제가 이제 글쓰기 강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성인 대상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하는 강좌라 사명감에 넘쳤을 때였기 때문에 실습 과정 제가 다 참관하겠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글을 다 제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이런 각오를 막 불태우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실습 시간까지 8분이 남았는데 8분 중에 3분은 남자분이었고 5분은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3분은 모두가 중도장애인, 5분은 모두가 장애 아동을 둔 엄마들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장애계에서 참여를 하는 계층을 그때 이 인원이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했던 3명의 중도장애인은 한 명은 청년이었는데요. 20대 청년이었는데 오토바이 사고로 코마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서 그 전에는 장애가 없었죠. 장애가 없었으니까 배달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사고 이후에 오랫동안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는 이미 뇌병변, 그래서 운동신경을 많이 다쳐서 간간히 걷기도 하고 목발도 쓰고 전동 휠체어도 사용을 하는 정도였어요. 13년 전입니다. 요즘도 지역에서 가끔 만나는데 지금은 일어나는 건 잘 못하고 거의 전동 휠체어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를 입은 지 오래되면 일정 부분의 운동 부분이 당연히 사용하지 않으니까 기능이 이제 떨어지니까 지금은 이제 목발 짚고 어디 가는 정도는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하다가 불법 유턴 차량에 치였던 친구 한 명, 20대. 그리고 40대 참여자 남자분은 젊을 때는 시리아 중동 가서 돈도 벌었던 아주 건강한 건설 노동자 출신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30대 초반에 건설 현장에서 비계가 허리로 떨어져서 중도 장애를 입은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척수 장애가 있는 분이라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셨고, 또 한 분은 60대 노인이었는데 그분은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걸을 수가 없어서 병원을 갔더니 상세불명의 척수염이 이미 번져서 손 쓸 수 없는 단계가 되었다. 그래서 그날부터 못 일어나신 분. 이렇게 3가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5명의 여성분은 모두 엄마들이었는데 장애 자녀를 복지관에 계속 보내고 보내주고 데리고 오고 뭐 이런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어머님들이었는데요. 2명은 자녀가 자폐, 1명은 레녹스 증후군이라고 해서 뇌신경 손상이 있는 장애 아동이었고 1명은 다운 증후군, 그리고 1명은 중증의 뇌병변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그래도 일반 학교에 통합교육을 받으러 다닐 수 있어서 엄마가 아침에 학교에 데려다주고 하루 종일 학교에서 기다리다가 끝나면 이제 데리고 오고, 학교 수업 시간 중에 이제 교실을 이동해야 되면 그것도 엄마가 하고 이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었고요. 자폐 2명은 스펙트럼이 좀 달라서 1명은 시계추처럼 아주 정해진 곳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의 성인기에 들어간 이제 20대 초반의 자녀였습니다. 1명은 자폐인데 초등학생. 그래서 이 8명이 6월달 정도부터 실습을 같이 시작했는데 복지관에 모여서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 반이든 2시간이든 그냥 썼어요. 그리고 쓰는 방식은 각자 알아서 쓰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컴퓨터 자판이 좋다 그러면 컴퓨터가 있는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로 자판으로 이제 글을 써서 제출하게 했고, 또 누구는 자기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휴대폰으로 쓰겠다 그러면 휴대폰의 메모장에다가 써서 그냥 카카오톡으로 저한테 넘겨주는 분도 있었고, 초등학교 노트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손글씨로 써서 저한테 제출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장소에서, 그리고 개인에게 가장 편한 도구를 사용해서 어쨌든 써서 제출하게끔 했습니다. 글이 9월달 정도 되니까 여름이 다 끝나갈 무렵에 글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글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었고 평소에도 글을 많이 쓰시는 분은 아니었는데 8명이 같이 서로 응원하고 독려하고 울고 웃으면서 쓰니까 같이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8명이 쓴 원고가 모였어요. 원고가 모이니까
복지관에서는 이걸 어떻게 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저도 그런 욕심이 되게 커졌는데 예산이 없었죠. 원래는 교육 예산만 잡아놓고 책은 그냥 제본해서 내부에서 돌려보는 용도로 쓸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원고를 최종적으로 다 받아보고 나서 분량도 만만치 않았는 데다가 그 분량을 사실은 책을 만들려면 좀 쳐내고 잘라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기가 싫었어요. 다 너무 아까워서. 그 글 쓰는 과정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이거를 글로 썼는지 현장에서 매번 같이 봤으니까. 그래서 도전의식이 생겼습니다. 글을 세상에 한번 던져보고 싶다. 이 글 모음을.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에 관심이 있을까? 정말? 사람들은 아름답고 예쁘고 좀 인간 승리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장애를 가지신 분이 이 글을 썼다고 해서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장애의 정도는 나이를 먹고 세월이 갈수록 점점점 심해지지 좋아지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건강한 사람도 나이를 먹으면 한두 군데씩 계속 망가지는 것처럼 장애를 입은 신체 부위가 계속해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점점 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서, 몸에 장애가 생긴 것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진다? 그건 그냥 기적이고요. 우리가 그런 기적을 바라면서 사는 건 그냥 요행을 바라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장애 가족들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이야기를 밖으로 하는 것이 되게 어려웠죠. 그 참가자 중에 한 분은 자기는 자기 아이가 아프다는 얘기를 20년 된 친구에게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고등학교 동창과 같은 자기 친구들은 자기 아이가 이렇게 뇌신경의 문제로 학교 다니고 집에 와서 사춘기 투정 부리고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소리 못한다는 거를 전혀 모른다.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다. 그런 어머님도 있었습니다. 이게 13년 전 일이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발달 장애라고 얘기하는 자폐 다운 증후군 지적 장애 뭐 이런 틀로 묶이는, 저는 뇌신경 장애라고 칭하고 싶은데요. 신경 다양성이라고도 하죠. 이제 진보적인 관점에서는 13년 전만 하더라도 명절이 되면 엄마는 친척 집에 못 가요. 특히 시댁을 못 가죠. 되게 흔한 얘기입니다. 장애아를 둔 엄마들이 겪어야 되는 이야기들은 어쨌든 출산을 엄마가 했기 때문에 시댁 같은 데서는 뭐 너 임신할 때 뭐 먹었냐? 네가 뭐 잘못 먹은 거 아니냐? 니네 집에 너희 가족에 가족력이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집안엔 저런 애 없다. 이런 얘기부터 아이 데리고 버스 타면 새끼 데리고 밖으로 쳐 돌아다니냐 뭐 이런 욕을 하는 사람들부터, 그리고 이 엄마들이 초등학교 때 어떻게든 우리 아이가 일반 학교를 다니면서 통합교육을 좀 받게 하고 싶어서, 저는 통합교육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는 신경다양인들과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경다양인은 늘어날 거예요. 네, 늘어나고 있고요. 인류가 추구하는 바는 더 많은 평등과 자유이기 때문에 우연에 의한 장애, 모든 장애는 우연으로 오죠. 중도장애 입은 사람들이 본인이 뭐 가갖고 이렇게 들이받았을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발달장애, 뭐 자폐나 다운증후군이나 본인이 원해서 된 거 아닙니다. 그냥 랜덤이에요.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독한 편견 중에 하나가 암 선고라는 건데,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어서 우리 엄마가 암에 이건 죄를 지어서가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정말 누구의 탓을 꼭 하고 싶으면 조상 탓입니다. 유전자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랜덤이에요. 그냥 걸리는 거예요. 그런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도 그냥 우연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고 들어갔던 회사에서 병을 얻었다. 물론 사회적으로 원인을 규명할 수 있으면 규명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직장 같은 데서 걸리는 질병은 직장 내에 병을 유발하는 요인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그 요인을 없애도록 같이 노력해야 되겠죠. 대부분의 장애는 우연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우연에 의한 차별을 없애는 게 사람이 할 도리죠. 예. 그것이 정치가 할 일이고 사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통합교육을 저는 지향하는데 통합교육이 가능한, 그리고 그것이 당사자에게도 훨씬 좋습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같이 생활하는 비장애 어린이에게도 훨씬 좋습니다.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식견과 장애가 있는 친구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그거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이거는 이론적으로 배우기 어렵습니다. 장애는 아주 다양해요. 자폐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고요. 자폐의 지적장애가 동반되는 경우 있고 자폐의 고기능이 동반되는 경우 있고 조울증이 섞이는 경우 있고 또는 이제 우울감이 조금 더 큰 친구 있고 뭐 많습니다.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발달장애인이라고 딱 틀로 묶어놓은 것은 사실 사회복지 제도 내에서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틀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해는 가지만 사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모두 묶는 겁니다. 모두 묶고 그리고 장애를 딱히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인류가 추구해야 될 방향,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그 정도에 있는 거예요. 그 우연에 의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그 통합교육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통합교육을 하기 위해서 보통의 학교에 이제 일반 학교에 넣었다.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엄마들을 호출하죠. 당신 자식 때문에 내 새끼가 공부를 못하니 전학을 보내라. 어디 뻔뻔하게 학교에 넣느냐, 이런 아주 심한 말을 되게 거침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거는 뭐 최근 들어서 불거지는 차별과 혐오의 언어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언어예요. 그리고 발달장애 관련해서 유명한 책 제목이 있잖아요. 동네 바보형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거부하고 싶다, 이제 거절합니다. 그런 이제 작가의 책이 있는데 예전에 동네 바보형이라고 그러면서 동네에서 괜히 아무 해코지도 안 했는데 돌 던지고 놀려먹고 이거 다 어린이들이 했던 거예요. 교육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의 지능보다 조금 낮은, 그래서 좀 학습이 느린, 이건 본인이 원한 게 아니잖아요. 우연히 그렇게 된 겁니다. 엄마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걸 썼는지를 봤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를 바깥으로 내보내고 싶었고, 비록 예산은 없지만 책으로 만들어서 출판을 해보자라고 제가 대표님을 이제 졸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이 선생 왜 그래 그러지 마. 왜냐하면 그때 저희가 받았던 예산이 교육만 한 20강 가까이 했는데 그 예산이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이제 이런 판단을 한 거죠. 제작비를 회사에서 된다. 그러면 책에 대한 수익도 회사에서 가져간다. 좋아요. 그런데 책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있습니다. 자, 원고가 있어요. 아주 센 것의 날것의 원고예요. 프로 작가들도 아닌 사람들이 썼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누군가가 만져야 돼요. 만져서 읽기 좋게 만들어야 돼요. 게다가 공저자예요. 저자가 8명이에요. 톤이 다 달라요. 물론 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개개인이 자기를 드러낸 거기 때문에 이 책은 약간 톤이 달라도 괜찮을 것 같았으나, 아니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통일을 시켜야지. 고유명사도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 누군가 어쨌든 윤문과 편집을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비문과 오문을 걸러내고 그 문장을 다듬는 일을 할 사람이 하나 필요하고, 그리고 책을 만들려면 디자인을 해야 돼. 그냥 이렇게 찍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글 파일 그냥 찍는다고 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이제 사이즈를 정하고 그 위에 판을 만들어서 이제 글을 예쁘게 보기 좋게 배열하는 작업을 하는 디자이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책이 팔리려면 책에 껍데기가 있어야죠. 표지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이 3가지 작업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손을 들고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때 할 수 있었던 거는 포토샵과 일러스트 정도였어요. 그래서 책 디자인 하는 거 배우겠다. 네.
그래서 인디자인을 설치하고 여러 블로그와 책도 사고, 그 당시에는 유튜브로 인디자인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강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인디자인에 대한 설명이 잔뜩 들어있는 책을 몇 권 산 것 같아요. 예. 책을 몇 권 사고 블로그 보고 하면서 하나씩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서체도 돈 주고 구입하고, 인쇄를 하려면 인쇄용으로 이 용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PDF로 이제 해서 인쇄소에 넘기거든요. 그 PDF가 인쇄용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그 과정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 옛날 동지 인쇄소 하시는 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분이 담당자를 하나 붙여줬어요. 그래서 그 담당자는 인쇄소에서 오래 일한 분이니까 그분이 하나하나 알려주는 대로 해서 책을 디자인했습니다. 완료를 했죠. 그래서 나온 책이 바로 뜻밖의 여정입니다. 이게 이렇게 두꺼워요. 그런데 저도 이걸 여기저기 뿌리다 보니까 책을 못 구해서 헌책을 샀습니다. 그래서 안에 이거 읽으셨던 분이 썼던 메모지 같은 게 막 꽂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표지에 그림은 누가 그렸느냐? 제 동생이 그림 그려요. 그래서 동생에게 한 10만 원 주고 그려달라고. 그래서 캐리커처형으로 그려달라고 했고, 요 글씨는 당시에 제 아들이 7살이었는데, 이게 우리가 모두 이제 세상에 처음 내놓는 거니까 좀 초보자의 느낌, 그리고 어설픈 느낌 같은 캘리그라피가 필요한데, 캘리그라피를 돈을 주고 맡기려면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돈이 없었기 때문에 요거는 아들에게 글씨를 막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써보라고 그랬죠. 네임펜을 주고 여러 번 쓰게 한 다음에 제일 마음에 드는 글자체를 따서, 일러스트에서 따가지고 이 제목의 캘리그라피로 사용을 했습니다. 가족 착취.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책이 약간 이상해. 안에가 좀 이상해요. 제가 지금 보기엔 그래요. 되게 두껍고, 그리고 용지도 그냥 80g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100g짜리 또 두꺼운 종이를 한다고 100g으로 해서 책이 되게 무겁고 두꺼워졌습니다. 그래서 2013년 11월 1일에 수강생 글 모음집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냈고요. 사진, 그림, 글씨, 손글씨, 재능 기부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사진은 참가자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진을 이제 제출해서 스캔해서 사용했고, 지금 보니까 당시에 이 인쇄를 하려면 사진을 다 보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간 인물 사진 크게 박힌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수업 중에 찍었던 사진들이죠. 그래서 이 책은 당시에 13,000원으로 이제 시장에 내놨고, 저희가 첫 일쇄로 500부를 찍었는데 일쇄가 금방 다 나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쇄 500부가 금방 다 나간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엔 당시에는 장애인 당사자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되게 드물었고, 특히 장애인 가족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케이스도 상당히 적었습니다. 이 직후에 이때와 비슷한 시기에 상당히 많은 양의 장애인 당사자의 기록과 장애인 인권연대라든가 탈시설 운동 같은 것들이 이제 막 본물처럼 터지면서 장애에 대한 당사자들의 기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저희 때문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때 시기가 그랬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것을 고민하고 함께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책이 이제 고전이 됐는데 회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책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재발간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일일이 또 다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미 13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굳이 저자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 외에도 되게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무한 복제 재생산 되는 것이 전자책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리디북스에서는 전자책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 그때 당시에 디자인 파일을 아직 가지고는 있는데 재출간은 사실 생각해 보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일이고 그 이후에 좋은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새롭게 또 발간되는 책들을 같이 읽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복지관에 처음 들어갔을 때가 기억나는데 낯선 곳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움이 없다고 자부하면서 살아왔지만 키가 180 가까이 되는 청년들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큰 소리로 인사를 하는 모습을 처음 봤을 때 적잖게 당황했고, 그리고 우리가 수업하고 있는데 불쑥불쑥 들어오는 청년들을 보면서 뭐라고 해야 되지? 라고 걱정을 했더니 참가자 중에 한 분이 그냥 보통의 청소년들에게 야단치는 것처럼 여기 지금 수업을 하고 있으니 네가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된다. 저 아이들이 말을 못 알아듣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을 때 상당히 부끄럽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내 인생에서 발달장애인을 만난 적이 몇 번이나 되지? 저 어릴 때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학교 다니는 아이였는데 그때 당시에 걔는 이제 특수반이라고 해서 완전히 격리된 학교 생활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죠. 요즘은 도움반이라고 하죠. 비장애 아동과 같이 무엇을 하지 않는 그런 교육을 받죠. 그냥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느꼈던 부끄러움 같은 것은 장애인들을 내가 만나지 못하고 살았구나. 아니 인구의 몇 프로가 장애인데 장애인이 적지 않은데 왜 못 만나고 살았을까?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사회가 장애와 비장애를 계속해서 분할하고 격리하고 학교에서도 통합교육이라고 하지만 계속 분리를 시키니까. 요즘은 그래도 학교 가보니까 보통 수업 시간에 다 하고 이 장애 학생이 유난히 못 따라가는 과목,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자폐인데 숫자가 안 된다. 그러면 수학 시간은 다른 반 따로 교육을 도움반에 가서 받고, 이 학생은 뭐 언어가 안 된다. 그러면 국어만 도움반에 가서 받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교실 안에서 어울릴 수 있고 사회의 규칙을 배울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책을 내고 난 다음에 책을 계속 퍼뜨리기 위해서 독후감 대회도 열고 막 홍보도 되게 많이 했지만, 특히 사회복지학과에서 북콘서트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 저자들이 대학에 가서 강단에 서보기도 했습니다. 장애인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장애인 당사자로서 이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자기가 느낀 것, 그리고 삶의 변화,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었고, 장애인 부모님들도 자기가 계속해서 부끄러워만 했던 과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버린 자기 삶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 채로 세월을 너무 오래 보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좀 더 사회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부모님이 양육자가 나타나기도 했고요. 여기에 참여했던 그 2명의 남성 중도 장애인은 이후로도 복지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저희 지역사회에서 계속해서 좀 마주치는 일들이 이제 있습니다. 장애는 그 자체로 자기 몸에 고립되는 것인데, 사회가 계속해서 차별을 한다면 몸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고립이 되는 거죠. 그런 일을 줄여보고자 했던 시도입니다. 그래서 제 글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제가 만들었던 책 중에 저는 첫 번째 과업으로 생각하고 있고, 사실 이전에도 있긴 있어요. 첫 번째 책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고, 제 인생의 가장 큰 역할을 한 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책임이 없다면 그것은 모두의 책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항상 생각하면서 우연에 의한 차별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세상을 위해 보다 재밌는 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끝!